네, 1주차 두 번째 시간 가설검정 리뷰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가설을 세운다 해서 이제 그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여러분들 그 설정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가설을 예를 한 세 개를 살펴봤는데요. 가설에 있어서는 그 형태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했던 예 중에 첫 두 예는 한쪽 방향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양쪽 방향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검정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요. 단측 검정, 즉 one-sided 테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설을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영역이 어느 한쪽 방향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래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슬라이드 있죠. 오른쪽이 보면은 오른쪽에만 이제 색칠되어 있는 기각력이 보이시죠?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영역이 한쪽 방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검정 같은 경우는 기각시키는 영역이 왼쪽 방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립가설을 보면 뮤가 뮤제로보다 큰 쪽이 기각력이 되고요. 왼쪽 검정은 뮤가 뮤제로보다 작은 쪽이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경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우리가 그것의 유의 확률, P값이 더 작으면 이제 기각시키게 되는데요. 그럴 때 기각력 같은 경우는 한쪽 영역을 우리가 유의 수준 전체 알파를 잡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양측 검정은 기각력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의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쪽 방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기각력 2분의 알파, 오른쪽 기각력 2분의 알파, 전체 합해서 유의 수준 알파가 되는 경우입니다. 거기 예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A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함량이 150g인지 아닌지의 문제. 그러면 규모가설은 기존의 일반적인 것은 150g이었다 이거죠. 즉 뮤 이꼬로 150이고요. 대립가설은 뮤가 150과 같지 않다. 즉 작아도 다른 거고요. 커도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 방향에 관심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는다? 양측 검정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에 관심이 있으면 뭐예요? 단측 검정. 양쪽 방향에 기각력에 관심이 있을 경우는 양측 검정, 즉 two-sided 테스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유의 수준 또는 significance level, 기호로 알파라고 보통 쓰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제1종 오류 또는 type 1 error, 이런 type 1 erro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데이터에 의한 경험적 증거가 기존 기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유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계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무가설 차이가 없다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H0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각시키게 되니까 일종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할 최대 그 한계치를 우리가 보통 유의 수준 알파로 하는데요. 알파는 0.01 그러면 1% 유의 수준, 즉 99%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05 그러면 5% 유의 수준, 즉 95% 신뢰 수준에 해당되는 기준이다 보면 되고요. 0.10이 유의 수준이다 그러면 신뢰 수준은 0.9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인 검정이다. 그러면 제1종 오류, 즉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각시킬 가능성이 0.05보다는 작은 그 이하인 검정 방법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기무가설 차이가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잘못 결론 내릴 그런 확률의 최대값, 경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잘못 내릴 확률이 적으니까
그거보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타입 2 에러인 경우는 베타는요. 대립가설이 참인 거예요. 대립가설. 주장하는 게 참인데 그러면 그 주장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기무가설을 차이가 없다라고 무시해 버리는 거죠. 기무가설을 채택하면서 생기는 오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불량품을 양품으로 판단을 그래서 소비자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결론 내리는 위험을 우리가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제1종 오류, 즉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제1종 오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판정 내리고자 하는 것, 그러려면 1-베타가 되거든요. 그런 걸 검정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검정 방법을 보통 채택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가 있고 실제가 이제 세로에 있고요. 의사결정이 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세요. 귀무가설이 참이에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채택해요. 올바른 결정이죠. 귀무가설이 참이에요. 근데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이런 걸 제1종 오류라고 했어요. 귀무가설이 거짓이에요. 즉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죠. 그럴 때 귀무가설을 채택하면 잘못된 거죠. 이걸 제2종 오류라고 하고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건 올바른 결정이죠. 1-베타.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류를 작게 하는 건데 둘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1학기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1종 오류, 즉 유의 수준을 지정된 범위를 넘지 않게 하고 올바른 결정, 검정력이라고 하는 1-베타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검정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검정 통계량과 기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규모가설을 세웠습니다. 차이가 없다. 기존과 대립가설 이제 주장하는 걸 세웠어요. 그 예를 보면 뮤가 15다. 대립가설은 15보다 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15보다 훨씬 커지면 주장하는 것이 더 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평균이니까 뽑은 것의 평균 X바를 검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에 우리가 추정한 값, 찍은 값, X바의 값이 15보다 크면 클수록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강한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검정 통계량은 X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각력은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주장하는 걸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예에서 뭐예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량인 뽑은 것의 평균 X바가 일정 값 C보다 크면 클수록 주장하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바가 C보다 크거나 같다 형태로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영역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유의 확률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기무가설이 참이다. 즉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얻어진 사건 이거보다 더 기무가설에 반하는 증거이 나타날 확률을 직접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즉 기무가설에 배치되는 강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된 것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그래서 꼬리 확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의 수준이 0.05예요. 5%보다 작으면 기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P값을 구했더니 0.01이 나왔어요. 그보다 훨씬 0.05보다 작죠. 그만큼 나오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걔 주장을 인정해 주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요. P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면은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비타민 C 실험에서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해 기억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무가설이 차이가 없다라는 게 옳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값을 계산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값이 예를 들어서 0.01이 나왔어요.
0.01이 나왔다면 100명이 시험을 봤다면 1등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유의 수준을 0.05라고 하면 100명 중에 시험을 봤을 때 5등 안에 들면 남과 차이가 있게 시험을 잘 봤다라고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0.01 1등을 했으니까 인정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배치되는 강한 증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P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배치되는 강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같은 경우 0.01이 나왔을 경우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 1% 이하의 확률로 H재료에 배치되는 증거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우리가 통계적으로 0.0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결론을 짓는 거죠. 효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설 검정 절차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10쪽입니다. 먼저 가설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 주장하는 것 대립가설을 세웁니다. 어느 정도 돼야 유의한가 안 한가를 정해주는 기준,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이것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주로 0.05 또는 0.01, 0.10 등을 이용하는데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무가설과 합치된 정도를 나타내는, 즉 귀무가설과 얼마나 배치되는 정도가 강한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P값인 거죠. 그래서 P값을 계산해서 그것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결론, 해석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가설 검정 절차에 대한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귀무가설 H0와 대립가설 H1을 세운다. 그 다음 유의수준 알파를 선택한다. 검정 통계량을 정한다. 앞의 여의 경우는 차이가 있나 없나를 보려면 두 그룹의 비감염된 비율의 차이가 적당한 검증 통계량이 되겠죠. 실제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나오기 어려운 일이었는가 P값을 계산한다. P값은 관측된 데이터하고 그 이상으로 H0에 배치되는 사건이 H0에서 발생할 확률이다. 그래서 P값이 주어진 알파보다 작은 경우 그 검정은 유의수준 알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